안녕하세요. 저는 김인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고요했습니다. 이른 아침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과 간간이 들려오는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를 제외하면 세상 모든 것이 잠든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면 눈이 떠져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동트기 전에 장사를 시작했던 버릇은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편히 쉬어도 좋다는 세월의 허락 속에서도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잠도 줄어든다지만 제게는 오랜 습관이 몸에 새겨진 문신처럼 남아있는 것이죠. 몸을 일으켜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작은 베란다였습니다. 67평 남짓한 이 작은 빌라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공간이에요. 낡은 국밥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온전한 저만의 보금자리였죠. 베란다에는 제가 자식처럼 돌보는 화초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단연 군자란이었어요. 10년도 더 전에 아들 성민이가 처음으로 월급을 타서 사왔던 손바닥만 한 모종이 이제는 튼실한 잎을 사방으로 뻗어내며 해마다 주홍빛 꽃을 피워냈습니다. 잘 잤느냐? 저는 물기 머금은 헝겊으로 먼지 하나 없이 반들거리는 군자란의 잎을 정성껏 닦아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식물이 뭘 알겠냐마는 이렇게 말을 걸고 정성을 쏟으면 화초도 화답을 하는 것 같아요. 더 짙은 초록으로, 더 탐스러운 꽃으로 말이죠.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억척같이 살았어요. 남편은 성민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몹쓸 병으로 먼저 세상을 등졌고 저는 28배 나이에 홀로 남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시장 구석에 작은 가게를 얻어 하루 종일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과 씨름하며 청춘을 보냈습니다.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고 술주정뱅이의 행패를 견디고 하루 장사를 망치는 날에는 아무도 모르게 가게 구석에서 눈물을 삼키기도 했죠. 그렇게 모은 돈은 고스란히 성민이의 학비와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제 몸 하나 누일 방은 늘 축축하고 차가웠지만 아들만큼은 번듯한 책상에 앉혀 공부시키고 싶었어요. 다행히 성민이는 어미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어여쁜 며느리감이라며 박미정을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이제야 내 인생의 숙제를 다 끝냈구나 싶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를 분가시키고 나니 제게는 달아빠진 몸과 약간의 노후 자금, 그리고 이 작은 빌라 한 채가 남았습니다. 북적이던 시장을 떠나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는 집안을 가득 채운 정적이 어색해서 한동안 텔레비전을 밤새 켜놓고 잠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고요함이 제 마지막 안식처라는 것을 압니다. 치열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어머니, 저예요. 생각에 잠겨 있는데 현관도어록 누르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성민이가 어김없이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서둘러 손을 씻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아침은 먹고 오는 길이냐? 그럼요. 그래도 어머니표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서 일찍 왔죠. 성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보통은 주말에 며느리인 미정이와 함께 오거나 하다못해 손주 녀석이라도 데리고 오는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성민이 혼자였습니다. 미정이는? 우리 강아지는 안 데리고 왔어? 아, 미정이는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다고 해서요. 애는 장모님이 봐주신다고 했고 오늘은 그냥 저 혼자 어머니 뵈러 왔어요. 성민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사실 며느리가 같이 오지 않은 것이 내심 편안하게 느껴진 것도 사실입니다. 미정이는 참 어려운 아이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유독 저를 대하는 태도에 날이 서 있었죠. 제가 해준 음식을 앞에 두고도 요즘은 이런 거 짜게 먹으면 안 좋다던데라며 핀잔을 주거나 제가 선물이라도 할라치면 어머니, 이런데 돈 쓰지 마시고 그냥 용돈으로 주세요라며 무안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그 아이 앞에서는 늘 숨막히는 불편함이 감돌았지만 아들 성민이를 생각해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죠. 잘 왔다. 마침 내가 좋아하는 호박 듬뿍 넣고 된장찌개 끓이려던 참이었는데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가 금세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성민이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제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좋아했습니다. 뚝배기 가득 끓여 밥 한 공기를 쓱쓱 비벼 먹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였죠. 갓 지은 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어젯밤에 무쳐놓은 겉절이와 계란말이 몇 조각. 조촐한 밥상이었지만 성민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역시 어머니 밥이 최고예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는 절대 이 맛이 안 나요. 오죽하면 사 먹는 밥이 집 밥만 하겠니? 천천히 많이 먹어라. 아들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40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제 눈에는 아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제가 과일을 깎아내오자 성민이는 한참을 쭈뼛거리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니. 성민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카드나 편지가 아닌 빳빳한 은행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통장을 펼쳐보았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김인숙이라는 제 이름 옆으로 예금액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를 몇 번이나 세어보았는지 몰라요. 하나, 둘, 셋, 1, 10, 100, 1000, 만 분명히 2천만 원이었습니다. 성민아, 이게 다 무슨 돈이냐? 너 혹시 어디서 사고라도 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성민이는 손사래를 치며 급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몇 년간 공들여온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공을 인정받아 두둑한 특별 성과금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온전히 제 능력으로 받은 보너스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어요. 아이고, 아들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너가 번 돈을 왜 나를 줘? 너희 살림에 보태야지. 너도 이제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애도 키워야 하잖니. 어머니. 성민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시장을 총총거리던 고사리 손이 아니라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어른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닳도록 구르면서 저 대학교 보내셨잖아요. 남들 다 가는 해외 연수 한 번 못 보내주고 등록금 때문에 밤새 끙끙 앓던 거 제가 다 알아요.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께 진 빚을 이제야 조금 갚는 겁니다.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평생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 철없던 아들이 이렇게 커서 이 어미의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고맙고 대견해서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바탕 눈물의 상봉이 끝나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통장을 성민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니다. 내 마음은 정말 고맙게 받겠다만 이 돈은 못 받는다. 이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야.
너랑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손주를 위해서 써야지. 어머니, 제발요. 이번 한 번만 제 고집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받으시면 저 정말 마음 불편해서 잠도 못 자요. 아들의 고집이 황소고집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실랑이가 오갔지만 결국 저는 통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성민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동안 못 가보셨던데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친구분들하고 편하게 쓰세요. 누구 눈치도 보지 마시고요. 아셨죠? 아들은 신신당부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연신 고맙다, 조심히 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된 집안은 아까와는 다른 무게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문제는 며느리 박미정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통장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2천만 원. 제 평생 이렇게 큰 돈을 아무런 데가 없이 손에 쥐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돈의 존재를 며느리가 알게 되었을 때 벌어질 일들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아이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상상 이상으로 집요하고 이기적인 아이였어요. 결혼할 때도 강남에 전세는 얻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희 집 형편으로는 감당도 못할 요구를 해서 성민이와 한참을 싸웠던 적이 있었죠. 시어머니가 주는 작은 용돈이나 선물에도 이럴 돈 있으면 우리 성민 씨 차나 바꿔주세요라며 대놓고 면박을 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 2천만 원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분명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들이 번 돈이니 당연히 자신들 부부의 돈이고 그것을 시어머니가 가로챘다고 생각하겠죠. 불길한 상상에 찬물을 끼얹은 듯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죠. 잠시 후 거실에 놓아둔 제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며느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미정이에요. 성민 씨 지금 거기 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니다. 방금 막 갔다. 갔다고요? 혼자요? 뭘 두고 가거나 하진 않았고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습니다. 뭘 두고 가거나 하진 않았냐니. 그건 명백히 무언가를 염두에 둔 질문이었죠. 저는 애써 태어남을 가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두고 가긴 뭘 두고 가. 그냥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고 갔다. 그래요? 알겠어요, 어머니. 며느리는 무언가 미심쩍다는 듯 말끝을 흐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온몸의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아마도 성민이가 성과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그 돈의 행방을 궁금해하며 남편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저는 손에 든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효심이 담긴 이 따뜻한 선물이 이제는 제 고요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파문이 씨앗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 어디에 둬야 하나? 장롱 깊숙한 곳? 아니, 그 아이는 기회가 되면 제 집을 다 뒤질지도 모릅니다.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지금 당장 은행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안방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재봉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젊었을 때 쓰던 색색의 실타래와 바늘, 그리고 낡은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죠. 저는 통장을 비닐에 한번 싸고 그것을 다시 낡은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재봉틀 상자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옷감 더미 아래에 통장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불안의 불씨는 여전히 가슴속에서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준 선물은 분명 제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지만 저는 직감하고 있었어요. 이 기쁨 뒤에는 분명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보다 더 큰 시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조용했던 제 일상에 아들이 던진 2천만 원이라는 돌멩이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찾아온 정적은 무거웠습니다. 기쁨과 대견함으로 벅차올랐던 마음은 며느리 박미정의 전화 한 통에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삽시간에 식어버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 뭘 두고 가거나 하진 않았냐며 제 속을 꿰뚫어 보려던 그 음흉한 질문이 밤새도록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 누워 눈을 감으면 과거의 기억들이 끈질기게 발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제 생일날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 내외와 관계가 이토록 껄끄럽지는 않았기에 저는 모처럼 솜씨를 부려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무쳐 아이들을 기다렸죠. 성민이는 제게 예쁜 스카프를 선물했고 저는 그 마음이 고마워 하루 종일 목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였어요. 그 애는 빈손으로 와서는 제가 차린 생일상을 앞에 두고 대뜸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이 스카프 얼마 주고 사셨어요? 저희 백화점 갔을 때 보니까 이런 건 다 2월 상품으로 싸게 팔던데. 성민이가 사준 것이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냥 시장에서 하나 샀다고 얼버무리자 그 애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돈 쓰지 마시고 그 돈 모아서 성민 씨 양복이나 한 벌 해주시지 그랬어요. 요새 회사에 입고 다닐 옷도 마땅찮다는데. 그 순간 아들 성민이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오르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생일, 제 아들이 사준 선물을 앞에 두고도 그 애는 오로지 돈과 남편의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되살아나자 낡은 재봉틀 상자 안에 고이 숨겨둔 통장이 마치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효심이 담긴 그 귀한 돈이 어쩌면 우리 가족을 파멸로 이끌지도 모르는 비극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저는 볕이 잘 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정적을 깨고 현관문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오늘은 아무도 오기로 한 날이 아니었기에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느릿느릿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들 성민이와 며느리 미정이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성민이는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고 그 옆에 선 미정이는 제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평소와는 다른 과장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제 전화 통화에서 무언가 확신을 얻은 사냥꾼의 미소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제 팔짱을 끼며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 애의 손에는 동네 마트에서 파는 랩으로 포장된 샤인머스켓 포도 한 상자가 들려 있었죠. 값비싼 과일이긴 했지만 곧이곧대로 고맙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성에 없는 뇌물을 받는 기분이랄까요? 어서 오너라. 주말인데 쉬지 않고 어쩐 일이냐? 어머니 보고 싶어서 그냥 왔죠. 어제 성민 씨가 어머니 댁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었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저도 그 맛이 궁금해서 안 와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보. 미정이는 성민이를 돌아보며 동의를 구했지만 성민이는 그저 장모님 댁에 애 맡기고 오는 길에 들렀어요라며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나는 아내에게 등 떠밀려 왔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더 묻지 않고 두 사람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주방으로 가 며느리가 사온 포도를 씻고 냉장고에 있던 배를 깎아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포도알을 하나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본격적인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도 이제 꽤 오래되셨죠? 단열이 잘 안 되는지 겨울엔 좀 추우시겠어요. 살만하다. 아침에 해가 잘 들어서 겨울에도 볕은 따뜻해. 호호, 그래도 저희 집 근처로 오시면 저희가 매일 들여다볼 수도 있고 좋을 텐데. 물론 그쪽은 전세금도 비싸서 문제지만요. 슬쩍 또 돈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솜씨가 참으로 교묘했습니다. 그 애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자신들의 경제 사정에 대한 불평을 쉬지 않고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요새는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애는 벌써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달라고 조르죠. 관리비는 달마다 오르죠. 제 친구는 이번에 남편이 과장으로 승진했다고 외제차를 뽑았다는데 저희는 10년 된 국산차를 아직도 끌고 다니잖아요. 남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가끔은 좀 초라해질 때가 있다니까요. 한숨까지 푹 쉬어가며 신세 한탄을 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그저 조용히 배를 깎아 아들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아들 성민이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헛기침을 해댔죠. 아내가 그만하기를 바라는 명백한 신호였지만 미정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성민 씨 회사도 이번에 실적이 엄청 좋았다면서요? 다들 보너스 잔치를 했다던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그 돈으로 빚을 갚았다더라.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불렸다더라. 말이 많은데 우리한테는 왜 아무 소식이 없는지. 혹시 성민 씨가 저 몰래 비자금이라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는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눈은 저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저를 공범으로 몰아세우며 압박하는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서 일부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할머니 댁 가서 잘 있더냐? 요새 통 얼굴을 못 봤더니 눈에 밟히는구나. 네. 아, 네 잘 있죠. 걔는 뭐 어딜 가나 잘 먹고 잘 싸고. 며느리는 김이 샌다는 듯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대화가 흘러가지 않자 슬슬 짜증이 섞인 표정이 그 예쁘장한 얼굴 위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안방 문 쪽으로 향했어요. 제가 아침에 환기하느라 살짝 열어둔 문틈 사이로 낡은 재봉틀 상자가 희미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저건 뭐예요? 요새도 바느질 하세요? 아니다. 그냥 옛날 물건이라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게다. 어머, 그래도 저런 건 좀 버리세요. 집만 좁아 보이게. 제가 언제 날 잡아서 어머니 댁 대청소 한번 싹 해드려야겠네. 안 쓰는 물건들 싹 치워버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재봉틀 상자를 정리하겠다는 말은 그 속을 합법적으로 뒤져보겠다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를 파하고 일어서는 손님처럼 일부러 부산스럽게 굴며 말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너희도 이제 슬슬 가봐야지. 장모님 댁에서 애가 기다리겠다. 제가 먼저 등을 떠미니 성민이는 기다렸다는 듯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거실을 한 번 더 훑어보고는 마지못해 일어섰죠. 현관문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눈은 무언가를 찾는 듯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난 뒤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마치 진흙탕에서 한바탕 뒹군 것처럼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어요. 며느리의 탐색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아들과 함께 와서 예고편을 보여준 것에 불과했어요. 다음번에는 분명 혼자 와서 본론을 꺼낼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재봉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얌전히 숨어있는 통장이 마치 제게 어서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었을까요? 저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어요. 아침 일찍 동네 노인정에 나가 어르신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화투패를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오후에는 버스를 타고 읍내 시장에 나가 일부러 사람들과 부대끼며 저녁 찬거리를 사기도 했죠. 어떻게든 다른 생각에 몰두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끈질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작은 소리만 나면 며느리가 온 것이 아닐까 싶어 벌떡 일어나곤 했어요. 그날 노인정에서 만난 박씨 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합가했다가 석 달도 못 채우고 다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는 밥이 그렇게 눈치가 보이대. 내가 꼭 식충이가 된 것 같아서 밥알이 모래알 같아 넘어가질 않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돈이 뭐라고 정이 뭐라고 한평생 자식만 보고 살아온 늙은 어미들을 이리도 서럽게 만드는 것일까요?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제가 베란다 군자란 잎에 낀 먼지를 닦아주며 막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도 없이 현관 도어록을 누르는 소리가 삐리릭 하고 들리고 곧이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너무 놀라 돌아보니 며느리 박미정이 서슬퍼런 얼굴로 거실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빌라는 보안이 허술해 간혹 이웃끼리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지내기도 했는데 며느리는 그것을 이용해 아예 제 집 문을 자기 집처럼 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에 저는 이미 반쯤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애는 명품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마치 자기 자리인 양 소파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젖은 헝겊을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냐? 그리고 남의 집에 올 때는 초인종을 누르고 어른의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게 기본적인 예의 아니니? 예의요? 지금 저한테 예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깟 예의 차리게 생겼냐고요. 며느리는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얼굴에는 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회사 반차까지 내고 온 사람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그 애는 턱을 치켜들고 저를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빚쟁이가 빚독촉을 하러 온 것처럼 살벌했습니다. 지난번에 성민 씨가 어머니께 드린 돈, 그거 저희한테 주세요. 드디어.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내 본심이었지. 며칠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던 불안의 실체가 드디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의 낡은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저는 평생을 저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건 내 아들이 이 어미 평생 고생했다고 준 용돈이다. 너가 달라고 할 성질의 돈이 아니야. 용돈이요? 어머니, 2천만 원이 용돈이에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 돈, 성민 씨가 밤낮 없이 회사에 충성해서 받은 우리 집 공금이라고요. 그걸 왜 어머니가 중간에서 가로채세요? 가로챘다는 그 날카로운 단어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시장 바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살아온 제 고단한 세월이 한순간에 파렴치한 절도 행위로 매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말 조심하거라. 내가 내 돈을 가로채? 이 집도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내 남편의 대학 졸업장도 다 내 피와 땀으로 사준 거다. 그런데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아이고, 그놈의 옛날 얘기는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가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거, 이 세상 누가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보상 심리 좀 내려놓으시고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좀 비켜주시라는 거잖아요. 그 돈 있으면 저희도 대출 좀 갚고 남들 사는 것처럼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치 연극 배우처럼 거실을 오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큰 돈 꼬깃꼬깃 쥐고 있어 봐야 그 돈으로 뭘 하시겠어요? 뻔하죠. 동네 노인정 할머니들한테 밥이나 사면서 헛된 자랑이나 하시거나 어디 가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소리나 들으시겠죠. 아니면 더 나쁜 건 꼭 어머니 같은 분들이 원금 보장에 고수익이라는 말에 속아서 사기나 당한다고요. 그 돈, 저희가 훨씬 똑똑하고 현명하게 굴릴 수 있어요. 며느리의 입에서는 저에 대한 경멸과 무시가 담긴 악담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아들의 인생에 붙은 혹이나 짐처럼 취급하는 그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나가거라. 저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제 평생의 모든 의지를 담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 같은 건 며느리로 둔 적도 없으니 앞으로는 남남처럼 살자꾸나. 제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그렇게 쉽게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죠. 오히려 제 말에 독이 바짝 오른 듯 눈을 희번떡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저랑 해보자는 거죠? 좋아요. 저도 이 돈 받기 전에는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테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경찰을 부르시든가 아니면 성민 씨한테 일러 바치시든가. 누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며느리는 아예 소파에 등을 기대고 드러누울 기세로 팔짱을 끼었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버티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죠. 거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두 여자의 양보 없는 저기만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듯 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내 아들이 준 돈을, 내 마지막 자존심을 너 같은 아이에게 빼앗길 수는 없지.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의 대치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길고 지저분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애는 정말로 소파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고 베란다로 나가 흙을 갈고 시든 꽃잎을 정리하며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 애의 존재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죠. 시간이 흐르자 며느리는 안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잣말로 욕설을 중얼거리더니 나중에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아들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어 제 험담을 늘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완전 고집불통이라니까. 당신이 번 돈을 왜 자기가 갖겠다는 건지 말이 통해야 뭘 하든가 하지. 당신이 어머니 좀 설득해봐. 이 돈 없으면 우리 이사도 못 가고 애 학원도 끊어야 할 판이라고. 저는 못 들은 척 군잘 안에 넓은 입만 묵묵히 닦았습니다. 제 평온하고 무심한 태도가 며느리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었던 모양입니다. 통화를 끄는 그 애는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베란다 창살을 사이에 두고 그 애는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말 무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 보여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을 하니 대꾸를 안 하는 게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귀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못된 소리를 걸러듣는 기술도 늘거든. 제 비아냥 섞인 대꾸에 며느리의 얼굴이 흉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평소에도 감정 기복이 심하고 히스테릭한 구석이 있는 아이였지만 지금 그 애의 눈에는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뻘건 광기마저 서려 있었어요. 이 늙은이가 진짜 좋게 말할 때 내놓으라고 했지.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저는 더 이상 이 아이와 한 공간에 있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아 몸을 돌렸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 광적인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을 보이는 순간 등 뒤에서 섬뜩한 기운과 함께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딜 도망가. 돈 내놔. 순식간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며느리의 손이 독사처럼 날아와 제 뒤통수의 머리채를 사납게 거머쥐었습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두피가 통째로 벗겨져 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머리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힘없이 그 애에게 질질 끌려가며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극한의 모멸감과 사무치는 아픔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시장 바닥에서 술주정뱅이와 멱살잡이를 했던 젊은 시절에도 이런 식의 치욕스러운 수모를 겪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저는 남은 힘을 다해 버둥거리며 그 애의 손목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의 완력과 도끼를 당해낼 수는 없었죠. 며느리는 제 머리채를 잡은 채로 저를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참고 또 참으며 억누르고 살아왔던 분노와 인내심의 끈이 그 한계점을 넘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을 비틀어 남은 모든 기력을 끌어모아 며느리의 몸을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내가 감히 시어미한테. 제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 그리고 배신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며느리가 잠시 주춤하며 뒤로 몇 걸음 물러서는 사이 저는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눈물과 땀으로 범벅된 얼굴을 가렸고 머릿속은 수만 마리의 벌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윙윙 울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나는 평생 이 아이의 노예로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게 될 것이다. 내 아들 성민이마저 저 아이에게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유선 전화기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 행동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은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려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겠네. 그 애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렸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번호를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1, 그리고 1, 그리고 2. 수화기를 귀에 대자 기계적인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남은 존엄을 걸고 수화기 너머의 세상에 제 목소리를 실어보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제 며느리가 제 집에 멋대로 들어와서 저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제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의 반응은 놀라울 만큼 신속했습니다.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창밖에서부터 희미하게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지며 저희 집 빌라 앞에서 굉음과 함께 뚝 멈췄습니다. 삐뽀삐뽀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하던 동네의 공기를 칼처럼 찢는 순간 며느리 박미정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기세등등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제발 제발 전화 끊으세요. 네. 우리 성민 씨 인생 망치는 꼴 보고 싶으세요? 그 애는 뒤늦게 제게 매달리며 애원하고 협박했지만 이미 두근 터져버린 후였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에서 쿵, 쿵, 쿵 하는 사람의 심장을 내려앉게 하는 육중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안에 무슨 일 있습니까? 문 여세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근만근 같은 다리를 이끌고 현관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파란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 2명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이제 가스물을 넘겼을까 싶은 앳된 얼굴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저보다 나이가 조금 아래로 보이는 경험이 많아 보이는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헝클어진 머리와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집안의 살벌한 분위기를 보자마자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신고하신 분이 어르신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와앙 하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인간이 어디까지 뻔뻔하고 악랄해질 수 있는지 제 2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계산된 연기였죠. 흐엉 경찰 아저씨, 저희 어머니가 요새 기억이 오락가락하시고 치매가 좀 있으셔서 갑자기 저를 못 알아보시고 제가 어머니 돈을 훔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저를 막 밀치고 핥히셨어요. 흑흑. 저는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던 것뿐인데. 며느리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팔뚝에 난 희미한 손톱 자국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저와 몸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스스로 핥힌 자국이겠지요. 그 애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경찰관이 제게 다가와 시선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따님 말씀이 사실입니까? 혹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거나 드시는 약이 있으십니까?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제 꼴은 말이 아니었지만 여기서 흥분하거나 같이 울음을 터뜨리면 저 역시 며느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치매도 없고 정신도 아주 멀쩡합니다. 먹는 약이라고는 혈압약밖에 없어요. 저기 있는 내 며느리가 제 아들이 이 어미에게 준 돈을 내놓으라고 제 집까지 멋대로 쳐들어와서 몇 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습니다. 제가 끝까지 안 된다고 버티니 저기 저 아이가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저는 제 이마 위로 쏟아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며느리의 소나기에 잡혔다가 화끈거리며 붉게 달아오른 제 두피를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힘없이 끊어진 제 머리카락 몇 올을 손으로 가리켰죠. 제 일관되고 침착한 진술과 눈앞에 보이는 명백한 흔적들. 그리고 서럽게 울면서도 힐끔힐끔 경찰관의 눈치를 살피는 며느리의 부자연스러운 태도. 노련한 경찰관의 눈에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너무 달라서 이 자리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진정하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서에 가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었죠. 어르신 아드님, 그러니까 저분의 남편분 연락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의 시작이 돈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으니 아드님도 오셔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 아들도 와서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보고 들어야 합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 성민이의 연락처를 경찰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경찰관이 성민이에게 전화를 거는 동안 며느리의 울음소리는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 애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와 체념, 그리고 저에 대한 증오가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댁에요? 경찰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것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 순간 집안에 있던 우리 세 사람 모두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후련한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고도 절박한 희망 때문이었을 겁니다. 경찰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 없이 밤의 어둠 속으로 조용히 미끄러졌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저는 뒷좌석에 며느리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애는 더 이상 울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 옆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마 후자일 거라는데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그런지 내부는 한산했지만 공기 중에 감도는 특유의 긴장감과 삭막함이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이곳은 죄를 지은 자와 죄를 추궁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 평생을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온 제가 고의를 넘긴 나이에 이런 곳에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는 칸막이가 쳐진 작은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제게 따뜻한 종이컵을 하나 건네며 말했어요. 어르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우선 이거 드시고 좀 진정하고 계세요. 아드님 오시면 그때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최대한 먼 쪽 구석에 등을 돌리고 앉아 연신 누군가에게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부모나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겠지요. 그 다급한 손가락질을 보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지만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헐레벌떡 뛰어온 듯 숨을 헐떡이는 아들 성민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은 헝클어진 머리와 잔뜩 핏발이 선 눈으로 저와 제 아내의 모습을 번갈아 훑어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성민이는 제게 먼저 달려와 제 어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도 제 아들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제 침묵을 본 성민이의 시선은 자연스레 방구석에 앉아있는 아내, 박미정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정아, 당신 도대체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거야? 성민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죽은 듯이 앉아있던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다시 눈물을 터뜨리며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야. 내가 그냥 돈 얘기 좀 했다고 나를 도둑 취급하면서 나를 밀치셨다고. 나는 그냥 방어만 한 것뿐이야. 며느리는 성민이의 팔에 매달려 미리 준비라도 해온 듯한 거짓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뻔뻔한 연기를 지켜보던 나이 지긋한 경찰관이 성민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성민 씨 맞으시죠? 우선 좀 진정하시고 여기 앉으시죠.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 달라서 이 일의 발단이 된 돈 문제에 대해 아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성민이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저와 며느리 사이의 빈 의자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아들의 선택만이 남은 것이었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될 터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경찰관이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눈물 젖은 눈으로 성민이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여보. 우리 애 생각해서. 우리 가정 깨트릴 거야? 그 애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 얼마 전 어머님께 큰돈을 드린 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려드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드린 겁니까?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은 성과금으로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께 드린 용돈이었습니다. 성민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내 되시는 분이 그 돈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지을 마지막 질문. 성민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고통스럽게 떠올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먼저 저를 한번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아내인 미정이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면의 경찰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성과금을 받은 사실은 알았지만 그 돈을 어머니께 드렸다는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성민이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 댁에 찾아와 돈 문제로 행패를 부리고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여보. 며느리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제 어머니는 김인숙이라는 사람은 평생 단 한 번도 자식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도 당신은 굶으셨고 아파도 돈이 아까워 병원 한 번을 안 가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고작 그 돈 때문에 당신의 며느리를 모함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마지막 말은 경찰관이 아닌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며느리 박미정은 마치 온몸의 공기가 다 빠져나간 풍선처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실 안을 가득 채웠던 팽팽한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들의 절망적인 사과와 저의 안타까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아들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그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미어질 뿐이었어요. 아들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상황은 명백해졌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류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제게 몇 가지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따님의 행위는 명백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직계 존속에 대한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다툼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니만큼 어르신께서 처벌을 원치 않으신다면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성민이는 어머니, 제발 하는 듯한 간절한 눈빛으로
며느리 미정이는 마지막 희망을 거는 듯한 처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보통의 경우라면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의 앞날을 생각해 눈물을 머금고 없던 일로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저 역시 그 순간 아주 잠깐 망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 고집 때문에 아들의 가정이 완전히 박살 나는 것은 아닐까. 어린 손주 녀석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썩은 상처는 도려내야 합니다. 붕대로 감싸고 약을 바른다고 해서 저절로 낫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일을 어설프게 덮어준다면 저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절대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잘못으로 제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요. 합의는 없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그게 누구든 간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죠. 저는 법대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대답에 아들은 눈을 질끈 감았고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성 대신 저에 대한 깊은 원망과 저주가 담겨 있었어요. 경찰관은 제 뜻을 확인하고는 미정이에게 존속에 대한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정식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저를 집에 모셔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성민이는 운전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거운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기만 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도 아들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무르고 바보 같아서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다 내 복이 이만큼인 게지. 어서 들어가거라. 너도 이제 내 인생의 큰 결정을 내려야 할 테니.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홀로 남은 집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경찰서에 가기 전보다 훨씬 더 평온했습니다. 진짜 파문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자마자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제 사돈,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사부인,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애 앞길을 망쳐놓고 지금 마음이 편하시냐고요? 사부인,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따님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듣긴 뭘 들어요. 애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노인네가 돼서 좀 참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기어코 경찰서까지 끌고 가요? 우리 미정이 말 들어보니까 사부인이 먼저 돈 가지고 유세 떨면서 애를 무시했다면서요. 그러니 애가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따님을 그렇게 키우셨으니 따님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네요. 이제 따님 교육은 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법이 시키게 될 겁니다. 다시는 제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부모의 그 딸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성민이가 퀭한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어젯밤 집에 돌아가 아내와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미정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제 탓과 남편 탓으로 돌리며 발악했다고 해요. 당신 엄마만 아니었으면, 당신이 조금만 더 유능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거다. 내가 왜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당신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해야 하냐. 아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 며느리의 말들은 사람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칼과 같았습니다.
성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젯밤에 미정이한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제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고 그것도 모자라 손찌검까지 한 여자와 제가 어떻게 한 이불을 덮고 살겠습니까?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가가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한 가정이 깨지는 것은 분명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썩어 문드러진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더 큰 비극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시간은 법의 시간표에 맞춰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는 정식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애는 결국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며칠 뒤 제게는 그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내용 증명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문장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하더군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입힌 상처와 짓밟힌 존엄성을 고작 돈 몇 푼으로 계산하려는 그 오만한 태도에 다시 한번 치가 떨렸어요. 저는 그 편지를 곱게 접어 다른 우편물들과 함께 폐지함에 버렸습니다. 며느리 측의 합의 시도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더 이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돈어른 내외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확고하게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는 동안 아들 성민이는 이혼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고 재산 분할을 위해 아내와의 공동 명의로 된 재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성민이가 서류 뭉치 몇 개를 들고 창백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걸 좀 보세요. 아들이 제 앞에 펼쳐놓은 것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온 대출 상환 독촉장과 카드 명세서들이었습니다. 수신인의 이름은 모두 박미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눈이 침침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서류들 끝에 적힌 총액만큼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큰 금액이었죠. 이게 다 뭐냐? 미정이가 저 몰래 받은 대출이랑 카드론이에요. 주식 투자다, 친구 사업에 투자한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쓴 모양이에요. 제가 버는 돈으로는 이자 내기도 벅찼을 겁니다. 아들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미정이가 왜 그 2천만 원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돈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어머니 돈을 받아서 급한 불을 끄고 그걸 또 미천 삼아 더 큰 빚을 만들었겠죠. 제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아내가 매달 돈이 없다고 투정 부릴 때 그냥 월급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재정 상태를 제대로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아들은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비정상적인 탐욕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저를 찾아와 돈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려 마지막 발악을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서류들은 이혼 소송에서 성민이에게 아주 유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무분별한 빚과 재산 탕진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아들의 기여도를 훨씬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죠. 며느리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로부터 최종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검사는 며느리 박미정을 존속상해 혐의로 정식 기소하여 재판에 넘긴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못된 짓, 잘못된 행동이라고 불렸던 그날의 사건이 이제는 존속상해라는 차갑고 무서운 법률 용어로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억울함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여 바로잡아야 할 명백한 범죄 행위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통지서를 들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였던 아이가 차가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제 삶에는 더디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동의 원인이었던 아들의 피와 땀이 담긴 2천만 원. 그 돈이 든 통장은 낡은 재봉틀 상자 안에서 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 통장을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것은 아들의 빛나는 효심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제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아들의 가정을 파탄낸 불행의 씨앗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이 들면 그 돈을 두고 악을 쓰던 며느리의 얼굴과 고통스러워하던 아들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는 평생 악몽에 시달릴 것만 같았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이 돈으로 비싼 옷을 사입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다고 한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텔레비전 채널을 무심코 돌리다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직 앳된 얼굴의 미혼모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였어요. 젖먹이 아이를 등에 업고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젊은 엄마의 지친 얼굴에서 저는 수십 년 전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말던 제 고단했던 젊은 날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저 역시 누군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사주며 힘내라는 말 한마디 건네주었으면 하고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다. 이 돈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처럼 힘든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써야만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을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제 손으로 직접 인출하려니 손이 다 떨리더군요. 창구 직원은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제게 몇 번이나 용도를 물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내 아들이 준 귀한 돈인데 좋은 데 쓰려고 그럽니다. 저는 그 돈의 절반인 1,000만 원을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바로 그 미혼모 지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세상의 모든 아들을 키워낸 한 어머니가라는 이름으로요. 기부 증서를 받아드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돈이 제 손을 떠났는데도 마음은 오히려 날아갈 듯 가볍고 충만해졌어요. 돈에 묻어있던 모든 아픔과 원망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1,000만 원으로는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외여행을 가거나 비싼 물건을 사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투자였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 붙어있던 작은 포스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전통음식 창업교실. 평생을 시장에서 국밥을 말아온 제게 요리는 제 삶 그 자체이자 가장 자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교실에 나갔지만 제 오랜 경험과 손맛은 금세 빛을 발했습니다. 젊은 강사님이 가르쳐주는 세련된 조리법에 제가 평생 몸으로 익힌 깊은 맛의 비결을 더하자 제가 만든 음식은 언제나 가장 먼저 동이 났죠. 함께 수업을 듣는 동네 주부들과 어르신들은 제게 왕언니라거나 장금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저를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제 솜씨를 보더니 수강생이 아니라 강사로 나서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정식으로 제안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복지관의 작은 요리 교실에서 일주일에 2번씩 동네 사람들에게 국밥 맛있게 끓이는 법, 깍두기 아삭하게 담그는 법을 가르치는 김인숙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낡은 국밥집 주인이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시간 속에서 저는 잊고 있던 삶의 활기와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무기력하고 외로운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이름 석자 앞에 선생님이라는 빛나는 호칭이 붙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 성민이의 삶도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몇 번의 이혼 조정 기간 끝에 아들은 마침내 법원에서 서류 정리를 마쳤습니다. 며느리였던 아이의 무분별한 빚이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에서도 아들의 기여도를 훨씬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었죠. 살던 아파트에서는 나와야 했지만 아들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빚더미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새로 얻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를 마친 아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앉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제 아내의 잘못된 행동들을 방치해서 어머니 마음에 이렇게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모두 실패한 놈입니다.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가가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실패는 더 나은 삶을 위해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야. 너도 마음고생 많았다.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저는 아들을 위해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났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한 여인의 아들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바로 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첫 재판 날짜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요리 교실에서 만든 겉절이를 반찬통에 담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낯빛이 파리해진 며느리였던 박미정과 그녀의 양옆을 지키고선 사돈 내외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문 밖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미정이를 아주 잘못 키웠습니다. 저희를 봐서라도 제발 선처를. 사돈 어른은 체면도 잊은 채 울부짖었고 사돈 부인은 아예 문 앞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는 쇠창살이라도 붙잡은 죄수처럼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날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제가 들어가서 어머님 발이라도 닦아드릴게요. 우리 성민 씨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우리 애기 아빠 없이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고소만은 제발 취하해 주세요, 네. 하지만 그 눈물에서는 단 한 톨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법의 심판이라는 벼랑 끝에 몰려 어떻게든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마지막 동정심에 호소하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성민 씨와 우리 아기를 들먹이는 것은 저를 흔들기 위한 가장 비겁한 수단이었죠.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제 안의 모든 감정을 억누른 채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 대접은 어른답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잘못을 덮어주기만 하는 것이 어른의 도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사부인께도 말씀드립니다. 따님 인생은 이제 따님 스스로 책임져야지요. 언제까지 부모 뒤에 숨어서 살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문 밖에 통곡 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미정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미정아. 내 눈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너 자신을 위한 것이지 않니? 내가 진정으로 미안한 것은 내가 나에게 저지른 짓이 아니라 그 짓으로 인해 내가 받게 될 뻔이겠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심판은 법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어 보인다. 돌아가거라. 다시는 내 집 문 앞을 찾아오지 마시고요. 제 말이 끝나자 문 밖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잠시 뒤 저는 그들이 서로를 부축해 일어나며 저를 향해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멀어져 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고 봐, 저 독한 늙은이.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제 인생을 수십 년간 올가매던 지긋지긋한 악연과의 싸움은 정말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결전의 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새벽같이 눈을 떠 가장 먼저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밤사이 이슬을 머금은 군자란의 잎을 정성껏 닦아주고 작은 화분들의 흙 상태를 살피며 물을 주었죠. 제 손길에 화초들이 화답하듯 싱그러운 기운을 뿜어내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의 평온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며느리였던 박미정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어젯밤 아들 성민이는 제게 굳이 법원까지 가실 필요가 있겠냐며 힘든 모습을 또 보시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이 길고 지독했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단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 이 긴 싸움을 온전히 마무리하고 제 삶의 다음 장으로 담담하게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 자신을 위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에 맞춰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에 오르는 저를 보며 성민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집에서 기다리시면 제가 다녀와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괜찮다. 어미는 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단다. 그리고 이건 이제 내일이 아니라 내일이기도 하니까. 내가 직접 끝을 맺어야지.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법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높고 차가운 천장, 딱딱한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곳에서 저는 제 이야기가 얼마나 작고 사소한 것인지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 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재판이 열릴 법정 문 앞에 서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문 안쪽에서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입장이 허락되고 저는 방청석 한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지도 않았고 모두가 낮은 목소리로 숨죽이며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곧이어 교도관에게 이끌려 피고인석으로 들어서는 미정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그 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늘 화려했던 명품 옷과 반짝이던 보석들은 간데없고 사이즈가 헐렁해 보이는 칙칙한 색의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늘 완벽하게 관리되어 윤기가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했고 공들여 화장했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초췌하게 말라 있었죠. 방청석에 앉은 저를 발견한 그 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도끼나 원망은 없었어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포와 처절한 후회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사는 미정이가 저지른 일들을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논리적으로 나열했고, 그 행위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 윤리를 파괴한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미정이의 변호사는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죠. 미정이는 판사의 질문에 거의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보다는 허무한 마음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저토록 나약하고 어리석은 탐욕 때문에 대체 우리 모두는 무엇을 잃고 또 무엇을 견뎌야만 했던 것일까요? 마침내 모든 변론이 끝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피고인 박미정, 앞으로 나오시오. 판사의 낮고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이는 비틀거리며 피고인석 앞에 섰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미정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이자 시어머니인 김인숙 씨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어적인 모욕을 가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본 후 다시 고개를 들어 미정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본 재판부가 이 사건을 무겁게 보는 이유는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고 지지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욕심을 채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마저 저버렸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결코 비인격적인 대우나 일방적인 희생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 저는 그 순간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억울함과 분노를 이 나라의 법이 그리고 저 존엄한 판사의 입을 통해 대신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에 대한 위로를 넘어 저와 같이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를 이 세상의 수많은 어머니들을 위한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점, 그리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서도 저지른 죄의 무거움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박미정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분노조절 상담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는 바이다. 땅, 땅, 땅. 정적을 깨는 판결봉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미정이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아이처럼 큰 소리로 오열했고, 방청석에 있던 그녀의 부모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가려다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차마 소리는 내지 못하고 입모양으로 저주를 퍼부으며 저를 원망스럽게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차갑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핥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어요. 복수의 통쾌함이나 승리의 기쁨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길고 지루했던 숙제를 마침내 끝낸 듯한 묵직하고도 평온한 안도감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울 뿐이었죠. 그 후로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제 삶은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제 요리 교실은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 이제는 대기자 명단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김인숙 선생님이 되어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음식을 만들었죠. 제게 겉절이 담그는 법을 배워간 젊은 세댁은 시어머니께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다며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했고, 제 국밥 레시피를 전수받은 한 아주머니는 동네 어귀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다며 개업식 날 저를 가장 먼저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제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제 남은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들 성민이와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주말에 의무감으로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퇴근길에 빵집에 들렀다며 제가 좋아하는 팥빵을 사들고 불쑥 찾아와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하고 묻거나, 주말 아침에는 전화를 걸어 "오늘 복지관에 뭐 무거운 거 옮길 건 없으세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다정하게 챙겼습니다. 비싼 선물이나 두둑한 용돈보다 그런 소소한 관심과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우리 모자를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었죠. 가끔은 손주 녀석을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정인의 친정에서 맡아 키우게 되었지만, 성민이는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제 앞에 선 손주가 어색해하고 제 눈치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외할머니나 엄마에게서 제 흉을 많이 들었겠지요. 어느 날 아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많이 미워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두 손을 잡고 말해주었죠. "아니, 할머니는 내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어. 그냥 어른들의 일은 가끔 아주 복잡하고 어려워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단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강아지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 할머니는 세상에서 우리 강아지를 제일 많이 사랑한단다.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야."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고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를 제 얼굴보다 더 크게 튀겨주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과 상처를 아이에게까지 대물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아이도 제 진심을 느꼈는지 이제는 먼저 제 품에 와서 안기며 "할머니, 돈가스" 하고 조르곤 합니다. 어느덧 봄이 완연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게 파랗고 공기는 달콤한 꽃향기로 가득했죠. 저는 복지관 요리 교실을 마치고 수강생들이 고맙다며 안겨준 나물이며 갓 담근 반찬들을 양손 가득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앞에 마중 나온 성민이가 제 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수업도 인기 폭발이었나 봐요. 무슨 짐이 이렇게 많으세요? 이러다 어머니 팬클럽 생기겠어요." "그럼. 이 김인숙 선생의 인기가 보통이 아니거든. 너도 사인인 하나 받아둘래?" 저희는 나란히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화단에는 약속이나 한 듯 노란 개나리와 하얀 벚꽃이 활짝 피어 세상이 온통 환한 빛으로 가득한 것 같았어요. 그 눈부신 풍경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였던 아이에게 모진 일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끝내 법정에 세운 저를 보며 속이 다 후련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통쾌한 복수극이라며 손뼉을 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가슴을 뻥 뚫어주는 듯한 진정한 후련함은 그런 자극적인 복수나 짜릿한 응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소란과 다툼은 썩어서 온몸을 쑤시게 만들던 어금니를 뽑아내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이를 뽑을 땐 아프고 피가 나지만 그 아픔 자체가 기쁨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저 끔찍했던 고통의 원인이 사라졌다는 안도감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진정한 행복, 오랜 갈증 끝에 마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 같은 기쁨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든든한 팔짱을 끼고 따스한 봄볕 아래를 걷는 이 평범하고도 완벽한 시간.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내 두 발로 서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는 진심 어린 인사를 듣는 보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의 얼굴을 아무런 근심 없이 마주 볼 수 있는 이 평화로운 일상. 그것이야말로 제 길고 고단했던 인생이 모든 소란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제게 선물한 가장 달고 시원한 위로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옆에서 걷고 있는 아들을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